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극단적인 두 개의 숫자로 오늘 심층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단 1년 만에 배달앱 주문 건수가 50배 폭발적으로 증가한 곳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서민들의 지갑과 맞닿아 있는 골목의 풍경입니다. 네네, 50배면 정말 피부에 확 와닿는 미시경제의 변화죠. 그렇죠. 그런데 정확히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이번에는 향후 5년간 59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는 거대한 마천루의 금융특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10,000원짜리 상품권을 구하려고 스마트폰을 두드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수백억 단위의 글로벌 자본이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도대체 이 두 세계에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 듀얼 클러스터 전략이 뿜어내는 실제 성적표를 냉정하게 매겨보기 위해 네, 보고서의 공식 명칭이 서울시 영등포구 경제정책 및 핀테크 정책 SAI 사회인정지수 분석 보고서잖아요. 이름은 관료적이지만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거시경제정책이 모세혈관 같은 지역상권에 제대로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화려한 지표 뒤에 숨겨진 뼈아픈 한계점까지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의 심장부,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의 청사진부터 뜯어보죠. 투입되는 수치가 엄청나거든요. 사실 인센티브의 규모가 파격적이죠. 향후 5년간 594억 원 투입은 기본이고 최대 1000%의 용적률 완화에 350m 초고층 건축을 허용합니다. 여기에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까지 얹어주니까요. 그러니까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주어서 글로벌 자본과 기업을 끌어들이겠다는 전형적이고도 강력한 공간 기반 경제정책인 거잖아요. 이게 단순한 건물 올리기가 아니라 거대한 경제의 심장을 새로 이식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심장이 어느 정도 박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서울 핀테크랩의 정량적 지표에서 확인됩니다. 2018년 개관 이후 395개사를 지원했는데 이들이 창출한 누적 매출이 무려 8,662억 원에 달합니다. 8,662억 원이요? 숫자는 분명 시선을 사로잡네요. 게다가 투자 유치는 5,295억 원, 신규 고용을 4,621명을 창출했습니다. 50여 개사의 VC, 즉 벤처 캐피털과 협력망을 구축해서 초기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는 분명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죠.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 이것을 거대한 저수지를 짓는 사업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용적률 1000% 완화나 세금 50% 감면은 결국 빗물을 가두기 위해 댐의 벽을 아주 높게 쌓아 올리는 작업에 불과합니다. 벽을 높게 쌓았다고 해서 그 안에 생태계가 저절로 글로벌 수준으로 진화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벽만 높다고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으로 자라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화려한 숫자 이면에 숨겨진 맹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보고서의 진단 파트 역시 그 지점을 차갑게 꼬집고 있습니다. 초기 인큐베이팅에는 성공했지만 기업들이 이른바 데스밸리를 넘어서게 할 실질적인 스케일업 지원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글로벌 야생에서 살아남을 경쟁력 강화 전략이 비어있다는 거군요. 네네. 후속 자금 조달망이 촘촘하지 않으면 이 화려한 지표들은 결국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핀테크 랩이 그저 혜택만 받고 떠나는 정거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온실을 짓는 것과 식물을 거목으로 키워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네요. 그렇다면 시점을 거시에서 미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수로가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골목상권이라는 농작물은 말라 죽게 되겠죠. 맞습니다. 2025년 땡겨요 상품권 성과 데이터를 보면 수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연초 6,600건이던 주문 건수가 연말에 33만 5천 건으로 무려 50배 급증했습니다. 이용자 수도 6만 5천 명에서 13만 명으로 2배나 늘었고요. 네, 소상공인 특별보증은 35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발행액 53억 5천만 원 전액이 수진되었다고 하니까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자 할인 혜택을 잘 맞춘 정책적 성공처럼 보이거든요.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는 50배 성장이라는 숫자가 꿈의 실적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데이터 분석에서 진짜 들여다봐야 할 곳은 빛이 아니라 그늘입니다. SNS 반응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부작용이 컸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체 여론의 10%가 매우 강한 부정적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터넷상의 불평이 아니라 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찌르는 신호거든요.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상품권 하나 사려고 시민들이 경쟁을 벌여야 했더니 피로도가 극도에 달했겠네요. 더 큰 문제는 가맹점 부족입니다. 2,518개소까지 늘렸다고는 하지만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시민들이 막상 상품권을 들고 거리로 나갔을 때 결제할 곳이 없어서 분노했던 거죠. 주문 건수 50배 급증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사실은 행정의 수요 예측 실패를 증명하는 셈이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이 꽉 막힌 수로를 뚫기 위해 보고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산을 더 붓는 건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고서는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제도를 완벽하게 법제화하라는 뜻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라는 건 매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이 흔들리는 걸 막으라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가맹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결제 시스템을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거든요. 조례를 통해 예산 근거를 못 박아야만 상인들도 안심하고 가입하고 시민들도 불편 없이 소비하는 선순환 수로가 완성된다는 분석입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를 법적으로 담보하라는 거네요. 이제 거시경제의 저수지와 미시경제의 수료를 살펴왔으니 결국 이 시스템을 굴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듀얼 클러스터가 장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보고서도 청년 경제 교육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같은 최고 금융기관 전문가들이 실전 투자 포트폴리오와 리스크 관리를 무료로 교육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현재 연 2회 운영된다는 대목에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지거든요. 맞습니다. 연 2회 운영으로 어떻게 도시 전체의 미래 동력을 키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고작 200명 가르치면서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는 건 정책이라기보다 훌륭한 홍보용 이벤트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보고서 역시 그 한계를 차갑게 분석합니다. 변화가 빠른 금융시장에서 연 2회 교육으로는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없습니다. 분기별 확대는 기본이고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소수의 인원만 혜택을 보는 이벤트성 강연에서 벗어나라는 거군요. 네, 시공간의 제약을 허물고 지역 청년 누구나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인프라로 진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저수지를 짓고 핏줄을 뚫고 사람을 가르치는 정책들을 조각조각 뜯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흩어진 퍼즐을 하나로 맞출 시간입니다. 이 모든 정책을 종합한 이 도시의 최종 성적표, 과연 몇 점입니까? 종합 SAI 사회 인정 지수는 100점 만점에 72점입니다. 등급표상으로는 양호한 인정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72점. 사실 점수만 들으면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긍정적인 평가인 건가요? 이 지표에서 주목해야 할 건 점수의 역동적인 상승 추이입니다. 2024년 제1분기 64점에서 출발해서 땡겨요 상품권이 안착하며 70점을 돌파했고요. 이후 53 관왕이라는 기관평가 기록을 세우며 71점을 찍고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 72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포퓰리즘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 체감도가 누적된 결과라는 거네요. 그런데 저는 이 SAI 평가 시스템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보통 관공서는 유리한 데이터만 모아서 홍보하잖아요. SAI 지수는 산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통계의 함정과 여론 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구조거든요. 산출 기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회 발언 및 공적 활동이 35%, 언론 보도가 25%, 정책 활동 성과가 20%, 그리고 SNS 반응이 20%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우선 35%를 차지하는 공적 활동은 5대 분야 75개 정책처럼 법과 예산이 실제로 움직였는지 팩트체크를 합니다. 25%의 언론 보도는 65%에 달하는 긍정적 기사 등 아젠다 세팅 능력을 보고요. 그럼 20%의 정책 성과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겠군요. 앞서 말씀드린 50배 성장이나 전액 소진 같은 수치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인 SNS 반응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예산이 투입되고 언론이 칭찬해도 시민들이 가맹점이 없어 불편하다고 SNS에서 분노하면 점수가 깎입니다.
이 네 가지가 상호 견제해야만 72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냉혹한 평가 시스템이죠. 관공서가 보도자료를 뿌려 언론을 도배해도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SNS에 터져나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거군요. 이제 과거와 현재의 궤적을 파악했으니 심층 분석의 하이라이트인 2026년 이후의 미래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타진하기 위해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예측했습니다. 우선 최악의 상황, 비관적 시나리오부터 짚어주시죠. 거시경제의 엔진이 꺼지고 미시경제의 수로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여의도 개발이 지연되고 상품권 예산이 축소된다면 지수는 62점에서 68점 사이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쌓아올린 정책 신뢰도가 단숨에 붕괴되는 치명적인 시나리오네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기조를 무난하게 이어가는 현실적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핀테크랩을 현재 규모로 유지하고 상품권 예산도 연간 50억 원 선에서 방어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지수는 70점에서 75점 사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현상 유지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결국 도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도시가 꿈꾸는 궁극의 종착지, 우수 등급으로 도약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의 조건은 뭡니까? 지수 78점에서 82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시와 미시 두 개의 클러스터가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터져야 하는데요. 그 세 가지 조건이 뭡니까? 첫째, 여의도 초고층 랜드마크 개발 가시화. 둘째, 땡겨워 상품권 100억 원 규모 확대. 셋째, 서울 핀테크랩에서 글로벌 유니콘 기업 탄생.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완벽한 선순환이 완성됩니다. 잠깐만요. 첫 번째 랜드마크 개발이나 두 번째 상품권 100억 원 확대는 행정력과 예산으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유니콘 기업의 탄생이라는 건 관공서가 명령한다고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연구소가 구체적인 5대 종합 권고 사항을 액션 플랜으로 제시한 겁니다. 속도감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콘을 생태계가 어떻게 길러낸다는 건지 들어보죠. 제1. 여의도 금융특구 상징적 랜드마크의 조기 착수입니다. 시장의 인프라가 바뀐다는 물리적 확신을 주라는 뜻입니다. 제2. 서울 핀테프랩 제2단계 확장입니다. 제2단계 확장이라면 공간을 더 넓히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단순한 사무실 임대를 멈추고 런던이나 뉴욕의 거대 자본과 직접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킹 센터로 탈바꿈시키라는 겁니다. 데스밸리를 건너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온실을 넓히는 게 아니라 아예 비행기를 태워 글로벌 시장이라는 야생으로 쏘아올리는 발사대를 만들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제3 땡겨요 상품권의 완벽한 제도화. 조례를 통해 100억 원 단위 예산 뼈대를 구축해서 민생 경제를 방어하라는 거고요. 제4 청년 경제 교육의 정례화. 아까 지적했던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연관이 있겠네요. 네네. 수많은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 스마트한 소비자와 인재로 성장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5 데이터 기반 성과 모니터링 체계 상시 구축입니다. 개별 정책마다 KPI를 촘촘하게 설정하라는 주문이군요. 맞습니다. 오늘의 72점에 도취되지 말고 매 분기 데이터를 의심하고 검증하라는 매서운 권고입니다. 결국 혁신은 어느 하나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거시적 인프라, 미시적 예산의 제도화, 청년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냉혹하게 통제하는 데이터라는 톱니바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완성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화려한 거시경제의 비전이 골목상권 상인들의 통장에 찍히는 미시경제 언어로 번역되어야만 진정한 가치를 지닙니다. 반대로 지역상권 지원금도 글로벌 자본의 거시경제 심장 없이는 결국 말라붙고 말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분석한 이 철저한 데이터와 성적표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도시 혹은 여러분이 낸 세금이 투자되는 그곳의 정책들은 이처럼 냉정한 데이터와 시민의 체감도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10%의 비판적 여론을 실패로 감추는 게 아니라 조례 제정 같은 시스템적 진화의 원동력으로 삼는 태도 자체가 가장 빛나는 혁신일 겁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거대한 예산 투입이 아니라 정책의 성과를 끊임없이 측정하고 한계를 수정해 나가는 시스템 그 자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지역사회를 매섭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정책의 진짜 민낯을 데이터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청자 여러분이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번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